안녕하세요. 미국유학고 스티브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제가 왜 한국에서 연구하지 않고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대기업에서 연구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사실 미국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미국 문화를 몰라가지고 미국 회사 면접 보는 법을 몰라가지고 미국 회사 좋은데 다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최고의 대기업을 다녔어요. 한국에서 거기보다 더 좋은 대기업은 없다. 거기보다 연봉이 더 높은 곳은 없다. 그리고 거기보다 한국에서 연구 수준이 높은 곳은 없다라고 알려진 그 첨단 테크놀로지로 유명한 한국 대기업의 기술 연구개발팀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그 회사의 인사과의 처우는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이제껏 마친 사람한테는 과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 국내 공학 박사 학위를 마친 국내 박사들한테는 대리말년차를 주고 그래서 대리말년차에서 입사를 하고 2년 정도 일하면 과장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국 박사가 국내 박사보다 한 2년 정도 과장을 다는 속도가 빠른 그런 승진 트랙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입사할 때 그 미국에서 오는 박사들한테는 한국 내에서 입사하는 박사들에 비해서 연봉을 한 2천만 원 정도 더 줬습니다. 국내 박사 신입 연봉 8천만 원, 미국 박사 신입 연봉 1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때가 10년 전이니까요. 요즘은 국내 박사 연봉 1억 원, 미국 박사 신입 연봉 1억 2천만 원 정도 할 듯합니다. 자세한 건 현역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년 전 이야기니까요.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미국 박사의 연봉은 국내 박사의 연봉보다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더 뒀고요. 그리고 직급도 미국 박사는 과장이고 신입급 박사 마친 미국 박사가 바로 과장으로 입사 가능했어요. 국내 박사들 같은 경우 대리말년차를 줬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국내 박사들이 항상 모여서 뒷담화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국내 박사와 미국 박사의 차별이 되게 심하다. 그래서 국내 박사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같은 박사인데 미국 박사들이 연봉이 2천만 원 더 많이 받는 게 말이 되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미국 박사는 들어오자마자 신입인데 과장인데 국내 박사는 대리를 받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미국 박사에게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뭐냐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택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미국 박사들한테는 전세 자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입사 시에 회사에서 빌려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국내 박사들한테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국내 박사들에게는 지금 살던 집에서 그냥 다니세요. 지금 사는 집이 없으세요라는 논리로 회사에서 국내 박사에게 처우를 주었습니다. 그런 주택 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면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미국 박사한테는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이 회사에 보증을 끼고 그리고 그 돈 1억 2천만 원은 10년 동안 안 갚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해부터 이제 매년 %씩 분할 상환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죠. 이자를 안 내는 건 상당한 혜택입니다. 사실 회사가 이자를 은행에 지불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귀국한 박사들이 그 돈으로 이제 반전세 같은 걸 얻는 거죠. 당시 수도권 그저 그런 동네들이 반전세로 보증금 1억 2천에다가 월세 30만 원 정도 내는 게 대부분이니 이런 주택 전세 보조로 미국 박사들은 집 걱정 없이 한국 귀국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얻는 수도권의 아파트는 절대 호사로운 큰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방 3개 정도 있고 화장실 하나 정도 있는 그런 20평 후반대의 아파트, 수도권의 구린 변두리 구석탱이의 아파트 정도, 그 정도 겨우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돈이죠. 그래도 미국에서 안 올 수도 있었는데 귀국해줬다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주면 미국 박사들이 절대 안 들어오겠죠? 근데 반면 이제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일하고 귀국해 한국 들어오면 한국 대기업으로 들어오면 임원으로 들어옵니다. 요즘은 더 주겠지만 당시 제가 근무하던 10여 년 전 당시에는 미국에서 임원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면 연봉이 3억 원이 넘었고 집은 그냥 상당히 고급 아파트를 회사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았습니다. 평수는 제가 뭐 딱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충 40평대의 아파트를 회사에서 그냥 무상으로 다 대주는 거였어요. 아파트는 보통 분당 같은데 학군 좋은 40평형 아파트에 무상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이라든가 자가용 같은 거 다 회사에서 대주죠. 임원들 업무할 때 쓰라고 상당히 스윗한 길이 한국 대기업의 임원의 길이죠. 물론 돈적으로는 좋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한국인들로부터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아, 미국에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만 마치고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미국에서 경력을 한 10년, 20년 쌓고 와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럼 왜? 한국 대기업은 자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외국에서 오는 자를 대접해 줄까요? 한국이 좁고 인재나 기술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지기에는 무리가 있고 미국에서 온 인재들이 세계 최강대국 출신이라서 선진 기술과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나타나는 시장 경제의 현상이죠. 자본주의가 이런 거 아니었어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주는 거, 그게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이죠. 그런데 당시에 한국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미국에서 저처럼 갓 박사 마치고 온 사람들끼리, 즉 미국 박사들끼리 막 모이면 임원들 흉을 보는 거예요. 아, 똑같은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저 사람하고 우리 차이는 우리는 그냥 바로 귀국한 거고 저 사람은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한 건데 저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다니 말도 안 돼. 우리는 박사 마치자 나자 한국을 위해 지식을 다 헌신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남의 나라 미국을 위해서 일하다 온 건데 남의 나라 일해주고 온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게 말이 되나?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 한비자는 인재는 내부에서 키워야 하며 외부에서 리더를 데려오면 안 된다고 했건만은 쯧쯧쯧 하면서 미국 박사 출신이란 작자들이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하는 짓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들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국 박사 마치고 바로 귀국해서 국내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말이지. 그리고 임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 정도 연봉 받기 힘든데 저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신입사원이 상무나 전무이고 또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받는 거야? 집도 우리 거보다 훨씬 큰 거 회사에서 했잖아. 차별이네 정말. 이렇게 같은 미국 박사 출신도 차별받는 세상이네.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미국 회사 경력 한 10년, 20년 마치고 들어온 임원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신입 미국 박사들은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같은 부서 사람 중에 한 국내 박사랑 친해졌습니다. 그와 저는 같은 학부를 나오고 동갑이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장이고 그는 대리였어요. 제가 Vamos 미국 ver 가 있는 algumas 동안 das ações 그는 feitas pelo Tauilo 학부를 마치고 até aqui. 석사와 Vamos ver 박사를 algumas das 같은 ações 학교에서 feitas. 공부했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는 제가 학부 때 교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 친근했습니다. 한국에서 박사를 나온 이 국내 박사가 금세 친해져서 같이 커피 한잔 하는데 굉장히 투덜거리는 겁니다. 미국 박사 대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국내 박사들은 연봉도 작고 집 혜택도 안 해주고 승진도 잘 안 되는데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대학원 진학을 해본 적이 없는 과장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바로 그 회사에 입사해서 10년 넘게 일했어 과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입장에서 국내 박사든 미국 박사든 다 싸잡아서 얘기하더라고요. 박사들이라고 편한 일하면서 자기네들은 힘든 일 안 하는데 승진은 박사들이 빨리 되고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맨날 공장에서 위험한 장비 앞에서 앉아있다가 손가락 잘릴 뻔한 적
몇 번 있는데 박사들은 이런데 안 들어온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고졸 사원들이랑 공장에서 우연히 같이 일하다가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고졸 사원들은 또 고졸 사원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상 같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저장 탱크 옆에서 밸브 조절을 매우 잘하며 한 번도 불산 유출 사고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이렇게 실력 있는데 우리가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이 이렇게 작으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박사급 엔지니어로서 당시 그 회사에서 이제 박사급의 어떤 실험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실험하는 거를 옆 연구동에 있는 연구팀들이 샘플을 달라고 의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실험한 그 샘플을 제가 들고 당시에 회사 사내에 회사 전용 셔틀버스도 있었거든요. A동에서 B동으로 걸어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내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걸 타고 한 20분 정도 셔틀버스 타고 가면 옆 연구동이 나옵니다. 그만큼 연구단지가 되게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한 20분 타고 가가지고 옆 연구동에 도착해서 옆 연구동의 담당 연구원들에게 샘플을 전달해주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 연구동이 같은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택배를 보내야 됩니다. 택배 배달하는 택배 사무소까지 제가 직접 제 차를 몰고 가서 택배를 붙이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와가지고 그 영수증을 사무실 경리한테 제출하고 그거를 돈을 다시 받아오고 뭐 그런 일도 업무하다 보면 해야 했었어요. 제가 그래도 박사인데 택배까지 보내야 하니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하루에 택배를 여러 개 보다가 하루가 가면 현타가 오더라고요. 미국이었으면 하루 종일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서 나온 논문 읽고 시험하고 시뮬레이션 코드 짜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다시 면접 보고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제가 시험하다가 옆팀 연구팀이 제가 시험한 샘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습관대로 제 차를 가지고 그 옆 연구동까지 운전해서 가서 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연히 봤던 저희 미국 회사의 미국인 임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네는 박사잖아. 박사가 왜 직접 택배를 하나? 여기는 이 회사는 택배 요원이 따로 있어. 그러더라고요. 자네의 두뇌와 노동력을 그런 일 했으면 얼마나 아까운가? 그래서 그런 택배하라고 이 회사는 보통 고졸 사원이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 인건비가 싸죠. 한 시간에 몇 달러 주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인건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택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운전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택배하는 딜리버리맨이 따로 이 회사에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메일 쓰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번 실험할 때는 제가 실험을 다 끝내면 그 택배해주는 사원한테 고졸 사원한테 이메일을 씁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제 이메일을 받고 그 택배해주는 사원이 제 사무실까지 카트를 밀면서 찾아옵니다. 제 책상까지 찾아와가지고 제 샘플을 받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퀴 달린 카트에 실고 그 사람이 옆 연구동에 전달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주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그 택배하는 업체에 가가지고 그거를 택배 붙여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로지 박사급 연구만 하면 됩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평등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평등이란 건 뭐냐? 모든 미국 시민이 미국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 모든 미국 시민이 투표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평등입니다. 부자라고 10표 투표 못하고요. 사장님이라고 20표 투표 못하죠. 이게 평등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다른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연봉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그거는 미국 사람들은 평등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는 비효율적인 겁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 생각입니다. 박사를 딴 사람들은 박사의 지식과 학위에 맞는 연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고졸인 사람들은 박사가 할 수 있는 연구를 시키면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운전면허 정도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실력을 가지고 택배를 A동에서 B동으로 옮기는 거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중학생도 노동법이 제한해서 그렇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나오고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많겠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연봉이 낮은 겁니다. 반면에 박사급의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제 연봉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그 평등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개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면 다 입이 하나고 먹는 구멍이 하나니까 다 똑같은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 자체가 공산당이에요. 그게 아주 극좌파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최고의 인류,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서도 사람들이 공산당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산당 같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왜 미국에서 온 박사들과 왜 한국에서만 공부한 고졸이랑 연봉이나 하는 일의 차이가 있는 걸 왜 차별이라고 인식할까요? 평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번 일할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시험할 시간에 택배 뛰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택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택배 회사랑 하청 계약을 맺은 다음에 택배 업체들이 저희 오피스까지 들어와서 제자리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입니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국 직장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고졸 사원들이나 대졸 사원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진다. 택배 하청하면 남는 게 없고 월급 받으면서 자신이 실험한 샘플 택배 정도는 해줘야지 날로 먹으려고 하냐? 그리고 박사라고 택배에서 빼주면 학부 출신이나 고졸 출신들이 그들이 그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졸 사원들도 자기가 한 샘플을 본인이 직접 배달하니 박사인 자네도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고 본인이 시험한 것을 옆 연구동에 본인이 직접 전달해 주도록 해. 그게 평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등에 대한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저는 이게 왜곡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한국 사회에서 받아줄 수 없었던 개념이 당시에 제가 다니던 그 회사가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맨날 납니다. 무슨 기업 뭐 고아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신문에 빵빵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사실 자원이 아니었어요. 그 회사 내부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달에 몇 번째 주는 무슨 팀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몇 번째 주는 무슨 팀이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강제인 거예요. 강제로 가서 제가 그렇게 회사에 건의했어요. 이건 노동법 위반이다. 이렇게 내가 봉사활동을 강제로 가야 된다면 그날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아니면 야근비라도 줘야 된다. 교통비라도 줘야 된다. 근데 그게 그날 일할 거 다 일하고 퇴근하고 고아원이랑 양로원에 가서 저녁에 봉사하고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게 야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빠질 수도 없어요. 강제로 할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산당처럼 강제로 노동을 할당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봉사활동을 스스로 자주 합니다. 스스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는 고아원에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활동 간 적도 있고 스스로 홈리스들에게 밥 주는 봉사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하기 싫어서 회사의 봉사활동을 거부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강제로 자유의지를 빼앗긴 채 노예처럼 봉사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 회사 그 담당자한테 봉사활동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한 부장님 중에 한 분이 총대를 메고 봉사활동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명단을 정리하는 거예요. 누구는 봉사활동 갖고 안 갖고를 명부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드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왜 저장을 해놓을까요? 위에 보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간 사람한테 가서 독촉해서 보내고 막 그런 거예요. 저 나중에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왜 강제로 보내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원봉사가 아니다. 강제노동 착취인데 자원봉사라고 말하려면 내가 정말 자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원해서 갔을 때 그날 일을 빼주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하다못해 교통비라든가 혹은 야금이 줘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이거는 자원봉사가 이런 봉사활동하면서 사람이 즐거울 수가 없고 강제노역이고 강제노동력 징집이고, 이것 때문에 회사가 득보는 건 회사 이미지인데 결국엔 자원봉사로 사람들이 이 회사 기업 이미지를 올리는 활동인데 이거에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담당자랑 엄청 싸우고 결국 그 팀의 전체가 이랬던 팀이 300명이네. 300명 중에 저 혼자만이 자원봉사에 안 가고 299명 전부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99명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혼자 자원봉사 활동을 거부하는 저를 미국물 먹은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욕하고 그랬었죠.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직을 해서 왔는데 미국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활동합니다. 무슨 기업이 뭐 장애 어린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만들어줬다, 이런 행사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의 봉사활동은 정말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회사의 네임밸류를 좋게 해준 활동이기 때문에 그 가는 날은 회사에서 휴가를 추가로 쓰게 해줍니다. 제 연휴가를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추가 휴가를 하루 지급받습니다. 굉장한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런 자원봉사단까지 가는데 회사에서 무료 버스를 다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돈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기업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본인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줍니다.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홈리스들한테 가서 먹을 거 주는 그런 교회 자원봉사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아직까지 남미의 아빠 없이 홀어머니랑 같이 사는 가난한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를 제가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 제 아들이랑 동갑이에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저희 아들은 호사를 누리고 있죠. 아빠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다니고 아빠는 박사급 부장급 엔지니어니까 제 연봉으로 아주 먹고 싶으면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살지만 남미 있는 그 아빠 없이 자라는 그 아이는 얼마나 가난하고 안타까워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겠죠. 그래서 제가 도와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는 건 자원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회사에서 무슨 일들이 자원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빼앗긴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산당 같은 문화예요. 한국은 체제가 공산당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건국 대통령이 그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정서는 굉장히 공산당 같아요. 미국 박사랑 국내 박사랑 같은 연봉을 주면 안 돼요. 실력 차이가 나면 연봉이 달라야죠. 미국 박사인데 미국 회사 경험자랑 미국 박사인데 미국 취업할 능력 못 돼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귀국한 박사랑 같은 연봉을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국내 박사랑 학부 출신이랑 고졸이랑 당연히 연봉이 달라야죠. 능력이 다르니까요. 연봉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사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공산당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서 강제로 노동력 착취하는 거 이거 공산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 정서를 매우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친공산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건 다 유교 때문이에요. 유교의 그런 두레와 품앗이를 바탕으로 이런 조선시대의 농촌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공산당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주의로 살잖아요. 공동체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도 공동체 생활하는 걸 장려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교가 말하는 공동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그 자체 인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 감시하고 강제적인 인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자에게 올가미를 거는 게 유교예요.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억압당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런 공산당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유교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를 잘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산당 국가를 잘 만들었잖아요. 아주 어둡게 공산당이잖아요. 다 유교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평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교에서 오는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연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에 3장 6절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시지 강제로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경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는 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거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살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먹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죠. 남한테 세금 더 많이 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남한테 일 더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스스로 열심히 땀 흘리는 일하고 그걸로 그 결과로 먹고 살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